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탄생, 그리고 그 우주의 탄생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리 주변,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이것들의 생성 과정과 그것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내용하는 내용이 이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이쪽 내용은 현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교육과정에서는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하고요. 예전에는 세마고와 화성고 두 학교 다 이 파트에서 꽤나 문제를 많이 냈었어요. 특히 화성고의 경우에는 이 부분의 문제를 좀 어렵게 내기로 유명했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삭제가 됐습니다. 자, 거의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엄청 자세하긴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도 나름 심화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주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 생각들이 매우 고대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배우는 겁니다. 일단 아주 고대 때부터는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 때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학설이 있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학설의 핵심은 뭐였죠? 우리 지구가 중심이고 우리 지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천체들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 천동설이 원래 주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동설하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학자였죠, 그렇죠? 이 천동설 주장했었던 대표적인 학자인데, 자, 그러다가 이제 뭐가 등장을 했어요? 지동설이 등장을 했죠, 그렇죠? 지동설이 등장을 했고, 우리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다. 하지만 이때도 아직은 우주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주의 중심을 뭘로 봤다? 태양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다라고 하는 이제 지동설이 이제 싸웠었죠, 그렇죠? 자, 이 내용은 우리의 핵심은 아니고요. 자, 이런 고대 생각에서부터 이제 그 현대적인 이 우주론으로 쭉 넘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천동설과 지동설 중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에 통해서 지동설이 맞다는 걸 알아냈고, 그죠? 조금 더 우리의 관측 범위가 넓어지게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우리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주는 굉장히 넓고 태양은 그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좀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케이, 우주는 이런 애들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점점점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는 이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죠? 처음에는 굉장이 작았다가 점점 커져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쭉 계속해서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 말 그대로 멈춰있다, 움직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정적 우주론은, 자, 우주의 부피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과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동적 우주론은 우주의 부피가 변했다, 당연히 우주가 엄청 크니까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과학자죠. 이 정적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때 당시 알려진 우주 상수라고 하는 값을 스스로 만들면서까지 우주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고요. 반면에 이 르메트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 우주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실제로 이 프리드만은 우주가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는 부피가 0이었다가 계속 부피가 늘어나는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이상 늘어났다가 유지가 되는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드는 우주가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자, 팽창, 그 다음에 평평,
그 다음에 축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현재 우리의 우주는 요 상태다. 평탄한 우주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주의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던 사람. 자, 어떤 학설이 나왔고 그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논쟁을 붙으면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뭘 찾아야 돼요?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이 근거를 찾아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다? 허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퇴학했던 허블 만원경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는 거죠. 그렇죠?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는데 이 사람 뭘 발견했느냐? 우주에서 우리 이제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하죠. 당연히 이 외부 은하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뭘 쏘겠어요? 빛을 쏘겠죠. 그죠? 이걸 관찰해 본 거예요. 근데 이걸 관찰해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발견이 된 거죠. 뭐가 발견이 됐느냐? 바로 이 외부 은하의 별들이 갖고 있는 원래 색보다 우리가 관찰하는 색깔이 약간 빨간색에 치우쳐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빛이 갖고 있는 원래 색보다 이 색깔이 어느 쪽으로? 빨간색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쓰면 뭐라고 쓰냐면 적색편이라고 써요. 적색편. 말 그대로 빨간 쪽으로 쏠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현상이 언제 발견되는 현상이냐? 이게 언제 발견되는 현상이냐면 바로 이 빛을 내는 광원이 이걸 관측하고 있는 나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 빛이 도착해요. 이해되세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광원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으면 무슨 색깔로 보여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무슨 현상? 청색편이라고. 실제로 청색편이라고 불러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빛의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는데 희한한 건 외부나 하나만 이러면 제가 멀어지고 있나 보다 라고 했을 텐데 우리 주변에서 관측 가능한 모든 은하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빨간색 빛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 되죠? 정말 은하가 수없이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은하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빨간색, 적색 편의를 주고 있어. 자, 이건 아무리 우연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천 개의 은하가 다 멀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죠. 바로 은하 자체가 움직여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은하들이 있는 공간 자체가 커지면서 그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그냥 멀어진 거죠. 은하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닌 공간 자체가 커지면서 사이관계가 멀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문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허블은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 자 이걸 은하의 후퇴 속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은하의 후퇴 속도가 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허블 법칙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 식을 자 요렇게 쓰게 되는데 자 후퇴 속도 거리 앞에 있는 h가 허블 상수라는 값이에요. 자 이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뭘 확인해 준 거예요? 그죠? 우주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준 거죠. 자,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꽤나 중요했었던 내용이었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내는 학교들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했었던 그런 파트인데 현재는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 누가 맞다는 거 알았어요? 동적 우주에 맞다는 거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주는 무슨 상태가 됐다? 그렇죠. 우주는 팽창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팽창하는 우주가 그 안의 내용물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 있으니 그 안의 상태,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온도와 밀도인데 이 온도와 밀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또 두 학설이 붙은 거예요. 두 학설이. 자, 그래서 정상 우주론과 자, 대폭발 우주론, 영어로 빅뱅이죠. 자, 이 두 개의 우주론이 붙은 겁니다. 정상의 정상은 영어로 노멀이 아니라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스테이디 뭐냐면 멈춰 있다. 스테이트 상태. 멈춰 있는 상태, 정지 상태라는 말. 즉 무슨 뜻?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태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정상이라고 써요. 알겠죠? 그러면 빅뱅은 어떻다는 얘기죠?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 변한다?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상태는 뭘 말한다? 우주의 밀도와 우주의 그렇죠 온도예요. 자, 밀도 원래 어떻게 구하죠? 밀도 어떻게 구하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무슨 결론이 났죠? 부피가 증가한다는 이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밀도가 일정하려면 질량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치, 같이 늘어나야 돼요. 즉 정상 우주론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이미 우주가 팽창하는 건 확정이 됐어. 이건 사실이야. 그치? 그러면 우린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질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바로 정상, 상태가 일정하려면 뭐가 같이 늘어나야 돼? 그렇죠. 질량이 같이 늘어나야 돼. 여기서 말하는 질량은 무엇이죠?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 물질들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즉 새롭게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주의 어딘가에서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다. 그죠? 자, 요게 정상 우주론의 핵심이 됩니다. 자, 빅뱅 우주론은 어떤 거냐? 자, 얘는 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얘는 처음에 일정 질량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만들어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학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부피는 늘어나고 있고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 얘는 밀도와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학설이 이 빅뱅 우주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밀도와 온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하강하고 있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둘 중에 누가 맞다고 결판이 났어요? 얘가 맞다는 게 결판이 났죠. 자, 통합과학의 내용은 바로 얘를 맞다고 주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학설 두 개가 나와서 붙으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통합과학의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을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전 교육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정적, 동적 우주론부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자, 동적 우주론의 핵심 근거인 허블 법칙에 대한 질문을 내는 학교는 어려운 학교, 이걸 안 내는 학교는 쉬운 학교,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현재는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잘 안 나오는 게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전에는 이 두 우주론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하지만 이 차이보다는 이미 빅뱅 우주론이 맞으니까 빅뱅 우주론의 근거만 설명하는 내용으로 통합과학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있었고, 자, 어떻게 얘가 맞다고 결판이 났는지 정보 뒤에 있는 내용에서 이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4쪽과 5쪽에는 전 교육 과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시는 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특히 허블 법칙 관련 문제는 제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과 6번이 그나마 현 교육 과정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내용, 7, 8, 9번은 기본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5번, 6번 정도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 한번 봐보시면 그림으로 두 개의 우주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가를 보시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요. 그죠? 나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에서는 크기가 커진 만큼 점도 같이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가는 무슨 우주론? 가가 아니죠. 가가 그렇죠. 가가 빅뱅 우주론, 나가 정상 우주론이 되겠죠. 네, 관련된 올바른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파트를 설명할 때 설명이 좀 길어지거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 6쪽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교육과정의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라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 현재 학교 기출문제에서도 세마고와 화성고 둘 다 문제로 내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스펙트럼은 무엇일까요? 자, 스펙트럼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빛을 자 뭐에다 넣어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장치에 넣어요. 그죠? 프리즘 우리가 분광기라고 부르는데 자, 이 프리즘에 넣게 되면 이 빛이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색깔별로 일어나게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 프리즘에 의해서 말 그대로 나눠지는 거죠. 분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빛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쭉 분석되는 그죠? 이 장치가 분광기고요. 그때 나오는 이 빛의 띠를 뭐라 부른다?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일상 용어에서 쓰죠. 뭐 이런 거에 스펙트럼이 이만큼 넓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다양하다. 그렇죠? 빛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스펙트럼은 나타나는 모양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지개예요. 자, 무지개를 보시면 빨간 노초 파란보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색깔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빨간색에서 여기는 무조건 빨간색이야. 얘는 무조건 노란색이야. 이게 보이긴 하는데 그 사이 간격이 어때요? 정확하게 나눠져 있나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조금씩 색깔이 변하게 되죠. 그렇죠? 바로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연속적인 모양을 갖고 있어서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연속 스펙트럼, 빨간색, 파란보와 같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쭉 이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스펙트럼인데 아주 쉽게 무지개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무지개, 우리 주변에서 왜 만들어져요? 무지개? 여러분들 무지개 보신 적 있어요? 왜 만들어지죠? 언제 만들어지죠? 비 오고 나서 햇빛이 비춰질 때 만들어지죠? 그죠? 흐린 날씨에는 빛이 앞설 때는 무지개 안 생기잖아요. 그죠? 햇빛이 빛의 무지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무지개는 바로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게 태양에서 오는 빛이고 태양은 뭐 중에 하나니까 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속 스펙트럼은 어디서 오는 거다? 별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별은 어떤 물체죠? 별은 그렇죠. 스스로 빛을 내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물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은 어떤 물체에서 나온 빛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굉장히 높은 온도, 초고온의 물체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물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물체라는 표현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굉장히 높은 밀도로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별과 같이 엄청나게 무겁고 그 안에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이 물체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울 때 발산하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죠.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이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물체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똑같진 않지만 비스무리한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체로 예전 교육 과정에서 자주 뭘 얘기했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갑자기 전군대 무슨 정부였죠?
요즘 안 써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갑자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헐 충격. 저 요즘 이렇게 참 백열전 참 오늘 보신 적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단종됐거든요. 안 만든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저도 요즘에는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옛날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둥글해가지고 안에 이상한 선 있는 전구 있잖아요. 이게 백열전구예요. 이 백열전구가 빛을 내는 방식이 뭐냐면 이 가운데 금속 선이 있거든요. 여기다 전기를 흘려가지고 엄청 뜨겁게 만들면 철 달구면 빨개지잖아요. 그 빛으로 이제 빛을 비추는 게 백열전구예요. 근데 얘가 에너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왜냐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거 썼었는데 이거 진짜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지면 화상 입고 막 그랬었어요. 에너지 손실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아예 단종이 돼버렸는데 자 이런 게 그나마 연속 스펙트럼 만들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속 스펙트럼 말고 이 스펙트럼이 뚝뚝 끊어져 나온 스펙트럼들이 있어요. 자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뭐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그죠? 자 다시 선 스펙트럼은 생긴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바로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어요. 방출 스펙트럼은 까만색 바탕에 색깔띠가 중간중간 그려져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에요. 이걸 어떤 책에서는 이 선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을 같은 말로 쓰기도 해요. 까만 바탕에 색깔띠. 반대로 흡수 스펙트럼은요. 연속 스펙트럼 바탕에 검은색 선이 이렇게 있는 형태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만들어지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방출 스펙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방출 스펙트럼 만들기 쉬운데 우리가 관 안에다가 기체를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엄청 강한 전류를 가하면 이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럼 얘가 뭐 뜨거워지거나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빛을 내요. 그죠?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었던 물체가 아니라 그냥 기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내는 스펙트럼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방출 스펙트럼이 돼요. 실제로 어때요? 방출하고 있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요? 햇빛을 이 기체에 통과시켜요. 그죠? 그러면 이 기체를 통과한 햇빛은 원래 연속 스펙트럼인데 중간중간 누가 뺏어 먹은 것처럼 검은색 선이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진짜 누가 뺏어 먹은 거예요? 얘가 뺏어 먹은 거예요. 그죠? 얘가 이 빛들 중에서 지가 흡수할 수 있는 건 흡수하고, 그죠? 흡수할 수 없는 건 그냥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죠. 이름 자체가 어떻게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생뚱맞게 우주론 하다가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이게 왜 나왔죠? 이 얘기 왜 나왔어요? 스펙트럼 얘기가 왜 나오죠? 실제로 우주를 관찰할 때 우리가 우주 여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나마 제일 멀리 간 게 달이고 화성 로봇만 보냈잖아요, 그죠? 우리 우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에서 막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을 분석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들을 분석을 하는데 당연히 그걸 분석하려면 뭘로 분석해야 되겠어? 이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이 별빛이 우리한테 쭉 와. 그치? 그러면 우리 이 별빛을 지구에서 보면 무슨 스펙트럼에 도착하게 되겠어? 이건? 아니죠. 이건 연속이죠. 그죠? 별빛은 초고온의 물체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오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별 주변에 여러분들 우주에는 그 기체 덩어리, 별이 되지 못한 기체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런 덩어리들 중에서 모양을 막 갖고 있는 애들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그렇죠. 성운이라 불렀죠. 근데 이 성운이 별에 가까워. 별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어? 이 성운이 뜨거워지겠지. 그러면 뜨거워지면 뭐 해야겠어? 아까처럼 빛을
방출할 수 있겠지. 뜨거운 그지? 그러면 얘가 뭘 내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을 내는 거예요. 뜨거워진 성운이 우리 지구한테 방출 스펙트럼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별에서 빛이 오는데 당연히 이 먼 별에서 중간에 장애물 하나 없긴 힘들겠죠. 그죠? 만약에 이 빛이 오는 가운데 성운이 모여 있어. 그러면 우리 지구에는 뭐가 도착하게 되는 거야? 아니죠. 얘는 멀어요. 얘는 멀어. 그러니까 뜨거워지진 않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쏙쏙 빼먹는 거지. 그렇죠. 이 경우는 흡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성운이 별에 가깝냐 머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지구로 오는 길을 막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스펙트럼 종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스펙트럼 우리가 왜 분석하고 앉아있을까요? 무지개 예뻐 하면서 보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왜 스펙트럼 왜 분석하고 있죠?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우리가. 스펙트럼 왜 배우죠? 우리 이거 언제 배웠었냐면 불꽃 반응색 할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불꽃 반응색 배웠죠? 불꽃 반응색 보면 뭐 있어요? 똑같은 색깔의 불꽃 반응색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면 똑같진 않긴 한데 똑같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색깔이 있죠. 안 배웠어요? 스트론튬이랑 그죠? 그때 이 불꽃 반응색 말고 스펙트럼 분석을 써요. 왜? 방금 얘기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스펙트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바로 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져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러면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 우리가 분석해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 원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별은 이걸로 만들어져 있구나. 성은 이걸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이죠. 고등학교 내용은 이게 왜 그런데? 라는 내용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원소마다 다른데? 그죠?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화학의 어느 정도의 심화 내용 중에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설명을 하긴 해야 돼요. 자, 원소는 왜 원소마다 그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이 다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자의 모양을 확인을 해야 돼요. 원자의 모양. 자, 원자의 모형을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뭐라고 배웠죠? 뭐까지 배웠죠? 우리 중학교 때까지?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운데 있는 플러스 성질 갖고 있는 우리 뭐라 불렀죠? 원자 핵이라 불렀죠?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배웠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죠? 이 원자 핵에는 다시 두 종류의 입자가 있는데 바로 양성자라는 입자와 중성자라는 입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양성자는 이름 그대로 무슨 성질? 플러스 성질. 그렇죠. 얘는 플러스 극을 갖고 있는 입자고요. 굉장히 무거운 입자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겁다는 것은 얘들 사이에서 얘기야. 우리가 생각하기엔 엄청 가볍지. 그지?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고 영어로 프로톤이기 때문에 주로 표현할 때는 소문자 P라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중성자는 이름 그대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애고요. 그리고 얘는 영어 이름이 뉴트론이기 때문에 N이라고 쓰는 편이에요. 자, 이런 플러스 성질의 원자는 굉장히 작고 그 주변에 이제 뭐가 떠다니고 있죠? 전자가 떠다니고 있죠. 이 전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무슨 성질을 띠고 있고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죠. 전자는 옆에 있는 이 둘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입자예요. 거의 1000배 정도 가볍거든요.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매우 작은 입자예요. 여기까지 배웠죠. 여기까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원자의 모형이에요. 자, 고등학교 원자 모형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바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이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중학교 때까지는 이 전자가 그냥 지 멋대로 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얘가 어떻게 바뀌었다? 바로 반드시 정해진 궤도 위에서만 돌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돼요. 정해진 궤도. 자, 이 정해진 궤도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속해 있을까요? 이 궤도 밖에서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궤도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원자 안에서 궤도 바깥에 있는 전자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예외 없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궤도 안에만 있어야 되고 궤도 밖에 있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핵심 개념이에요. 이론적으로 이 궤도는 무한히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모든 궤도가 연속적이지 않아요.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즉, 요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 여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원자 모형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궤도의 크기, 자, 전자가 이 궤도들에서 돌고 있을 텐데 전자가 무한히 많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 궤도들 중에서 어딘가를 선택해서 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전자들은 어떤 궤도에 왜 있게 되느냐? 바로 이 궤도의 크기, 궤도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원자에서 멀어질 수 있어. 빨리 도니까 멀어질 수 있는 거고, 에너지가 작으면 힘이 약하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클수록 어디 있다? 바깥 궤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진짜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무슨 질문에서 출발했죠? 요거 왜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르냐? 여기서 말하는 스펙트럼, 즉 빛은 누가 방출하는 거냐면 전자가 방출하는 거예요. 그죠? 방출하려면 어떻게 되지? 에너지가 원래 높았다가 낮아지면 방출을 하겠죠. 에너지가 높았다가 낮아지면 요 차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방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에너지가 낮았다가 높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전자 에너지가 뭘 결정한다고 했죠? 궤도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럼 이 둘을 이어보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는 언제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자, 궤도가 클수록 바깥쪽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지? 방출은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로 변할 때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의 방출, 즉 방출 스펙트럼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컸다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걸 뭐랑 연결지으라고? 궤도의 크기랑 결정지으라고.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그렇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죠?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궤도를 옮길 때 발생한다. 궤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꿀 때 발생한다. 흡수는요? 안에서 바깥으로. 생각해 보세요. 궤도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방향은 다르지만 에너지의 크기는 어떨까요? 같죠. 그러면 이 두 스펙트럼의 모양은 어떨까요? 같죠. 그죠? 그러면 왜 원소마다 다른지가 설명이 되죠. 원소마다 어떤 거예요? 궤도 사이의 간격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같은 원소라면 이 간격이 모두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방출할 때, 흡수할 때 스펙트럼의 모양, 그러니까 생긴 건 좀 다르지만 선의 위치는 어떻죠?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자, 요 개념을 이해버리셔야 돼요. 이번 고등학교의 원자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더 이상 저걸 설명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병정부 같이 문제를 쉽게 내는 학교들에서는 요거 이제 완전히 버렸어요. 나중에 화학이나 물리에서 배우라는 느낌으로 약간 넘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생만화 화성고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화성고는 이런 문제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원자 모형의 특징, 일단 이 원자 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꼭 뭘 기억해두자. 궤도의 크기가 클수록 그 위에서 돌고 있는 전자 에너지가 크다.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전자가 궤도 사이를 움직일 때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궤도 사이의 전이라고 불러요. 옮깁니다. 그때 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뭐?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바깥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궤도와 궤도 사이의 간격은 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소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흡수와 방출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바로 뭐다?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을 때 빛의 색이든 검은색 선이든 나타나는 이 선의 위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원소면 선의 위치가 어떻다? 완전히 똑같다. 다른 원자는 어떻다? 같은 게 한두 줄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다 다르다. 완전히 똑같지 않다. 이 선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다? 원소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플러스 고등학교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가 되는데 이 선의 굵기를 통해서 이 물질이 어느 정도의 그 비율, 그죠? 전체 중에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책에서는 질량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요 두 개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에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 무엇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냐면 온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얘는 통합과학에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자,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요 내용 나중에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원자 모형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당연히 뭐 했겠어요?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온 빛들을 분석해서 별과 성운에 있는 원소들이 어떤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인지 봤겠죠. 그죠? 그랬더니 뭘 확인했더라? 우주에는 수많은 원소가 있긴 한데 나머지는 엄청 양이 적어서 거의 없는 편이고 거의 대부분이 뭐더라?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더라. 그죠? 그런데 이것의 비율이 대략 몇 정도가 되더라? 그렇죠. 약 74. 얼마랑 24. 얼마인데 둘이 합치면 99%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대략 몇 대면? 대략 3대1 정도 되더라. 그리고 이걸 뭐라고 배웠죠? 수소지? 이게 뭐다? 이게 자, 우리 뭐 얘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하고 있었는지 맨날 까먹어. 그치? 우리 요 바로 앞장에서 뭐 하고 있었지? 그치? 빅뱅 우주론이 왜 맞냐? 근거 얘기하고 있었지? 그치? 그러다가 갑자기 스펙트럼 넘어온 거지? 아무 연관 없으면 이거 안 했겠지? 이게 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거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근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근거죠? 를 설명하는 게 다음 내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토리라인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자, 이 스펙트럼의 종류와 스펙트럼이 발생하는 이유를 가지고 왜 빅뱅 우주론이 이걸로 맞다고 판명이 됐는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6쪽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현 교육 과정에서도 문제로 출제되는 파트예요. 특히 스펙트럼의 종류와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스펙트럼에서 만들어지는 선의 위치가 사실은 뭘 얘기하는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선의 위치는 이거 결국 빛을 분석한 건데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걸 분석한 거예요.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이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파장 아마 배운 적 있었을 텐데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 꼭대기와 꼭대기 사이의 간격이 파장이었어요. 그러면 꼭대기와 꼭대기 사이가 좁으면 파장이 짧다. 간격이 길면 파장이 길다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크냐? 당연히 딱 보기에도 누가 더 커 보여요? 밑에 게 더 커 보이죠. 실제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요. 자, 우리 색깔, 이 빨간색, 파란 무지개를 보면 끝쪽 색깔이 뭐죠? 빨간색이죠? 끝쪽 색깔은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 말고 우리가 주로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죠? 둘 중에서 에너지가 누가 더 크죠? 그렇죠. 파란색이 더 커요. 그죠? 마침 다들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안경 코팅에 뭐 해요? 그렇죠. 블루라이트 코팅하죠. 레드라이트 코팅은 왜 안 할까요? 블루라이트의 에너지가 세니까 눈에 더 큰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그죠? 레드라이트는 오히려 따뜻한 색깔이라고 해서 오히려 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 바로 에너지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파란색 빛이 어떻단 뜻이죠? 파장이 짧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장이 긴 색깔은 무슨 색? 빨간색. 짧은 색깔은 파란색. 자, 과학 상식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파장이 여기서는 한 680나노미터에서 720나노미터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긴 색깔이 자, 우리가 말하는 적색광,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약 480나노미터에서 560나노미터 정도로 짧을 때를 우리가 파란색, 청색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요 숫자 범위는 기억할 필요 없지만 자, 파장이 길고 짧을 때 어떤 색깔이며 어느 쪽의 에너지가 더 큰 것인지는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뒤쪽에 보시면 스펙트럼과 관련된 질문과 원자문에 대한 문제도 같이 넣어놨어요. 8쪽에 있는 10번과 11번이 방금 얘기해드렸던 10번, 8쪽에 10번과 11번이 이 전자의 전이에 따른 흡수와 방출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이 스펙트럼의 종류와 함께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를 통해서 원소의 그 종류를 판별하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스펙트럼의 종류를 13번과 같은 그림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방출이고 어떤 경우가 흡수며 자, 어떨 때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자, 그 차이점들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빅뱅 우주론의 근거 어디까지 나왔죠? 이 3대1이 근거다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왜 근거인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죠? 자,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10쪽과 11쪽 내용이에요. 현 교육과정에서 이 파트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던 핵심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10쪽과 11쪽에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냐면 바로 빅뱅 우주론에서 말하는 우주 생성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빅뱅 이론에서는 자,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는 초고밀도, 초고온의 한 점이었다 생각을 해요. 이땐 당연히 한 점이니까 질량 같은 건 없었던 상태가 되는 거고 에너지밖에 없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갑자기 여기에서 자, 급속한 팽창이 발생을 해요. 마치 뭐처럼? 폭발처럼. 진짜로 빵 터졌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얘가 폭발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별명이 빅뱅이라고 별명이 불린 거고 실제로는 놀린 거였는데 이게 너무 잘 설명을 하다 보니 이 말로 그냥 이 이론을 대체하기로 한 거죠. 어쨌든 급작스러운 팽창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안에 있었던 에너지들이 뭘로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여러 가지 물질들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소위 뭐라고 말하는 자,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기본 입자는 무슨 뜻? 더 이상 안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작은 건 없어요. 얘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작은 입자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두 종류의 입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종류 뭐랑 뭐? 바로 쿼크와 렙톤이라는 애가 만들어져요. 쿼크는 왜 이름이 쿼크인지 아직도 그 원인을 몰라요. 언젠가부터 쿼크라고 불렸어요. 이 쿼크들은 무거운 애들이에요. 렙톤은 이름 자체가 이 그리스 문자에서 딴 가벼운 입자라는 뜻이에요. 얘들은 실제로 가벼운 입자. 자, 이 쿼크와 렙톤은 지금까지 각각 6개씩이 발견됐는데 우린 그 중에서 2개씩만 두 개, 한 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쿼크에서 뭐랑 뭐만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U랑 D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U랑 D. 뭐 이름이 업다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요. 나머지 4개도 좀 이름이 이상해요. 탑, 바텀. T랑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야르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스트레인지랑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맵시, 참 이름 이상하죠?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2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렙톤에서 딱 1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바로 전자예요. 전자 아까 엄청나게 가볍다고 했었죠? 자, 이것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세마고에서는 특히나 이걸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 빅뱅 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제일 앞에서 배웠던 거. 제가 아까 설명했었던 빅뱅 우주론의 핵심 개념이 뭐였죠?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커진다는 게 핵심이었나요? 우리 아까 처음 빅뱅 우주론 배우기 시작했을 때 빅뱅 우주론의 핵심 개념이 뭐였지? 새로 생기지 않아서 밀도가 작아진다. 동시에 뭐도 작아진다? 온도도 낮아진다. 자, 이 온도가 낮아진다가 빅뱅 우주론의 핵심이에요. 온도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도가 높으면 물질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물질과 물질이 서로를 붙잡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둔해지게 되면서 서로에게 서로가 붙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버리니까 이것들이 붙는 거죠. 결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애가 더 쉽게 둔해질까요? 가벼운 애가 더 쉽게 둔해질까요? 무거운 애가 더 쉽게 둔해져요. 즉, 뭐부터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애들끼리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핵심이다?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주의 물질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뭐가 낮아졌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자, 처음에는 이렇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작은 입자들로 나눠져 있었던 우주에서 그 물질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부터 붙기 시작한다? 무거운 것부터. 자, 그래서 자, 이것들이 만들어진 아주 찰나의 순간 후에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무거운 입자들이 뭉쳐서 물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만들어진 입자가 바로 무엇이다? 아까 나왔었던 뭐랑 뭐?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자, 양성자는 자, 과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자, 바로 옆에 있는 자, 위 쿼크가 2개에 D 쿼크가 하나 붙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자, 중성자는 U 쿼크 하나에 D 쿼크 2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자,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양성자 무슨 성질?
플러스 성질 갖고 있다고 했죠?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어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해주면 좋은데 둘의 질량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주 살짝 무거운 애가 바로 누구냐면 중성자가 아주 살짝 무거워요. 그래서 질량은 거의 같지만 자, 중성자가 아주 살짝 무거워요. 자, 뒤에서 설명할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전자는 너무너무 가벼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거의 1000배 이상 가볍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아직 우주가 뜨겁거든. 그래서 지 혼자 막 날아다니고 있어. 막 날아다니고 있고 현재는 얘들만 만들어진 거죠. 계속 약간 곁다리로 빠져서 미안하긴 한데 자, 여러분들 원소 중에서 아마 수소라는 원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수소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항상 공식으로 하거든요. 수소가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야, 너 수소가 뭐니? 수소의 뜻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 대답이 나오다니. 하지만 틀렸어요. 비슷했지만 아쉽네요. 근데 바로 이 대답이 나온다. 공부 열심히 했군요. 그죠? 대부분 이 질문에서는 대답을 안 하시거나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뜨고 불을 붙이면 폭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한 거는 수소의 성질이고요. 수소의 뜻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애들을 수소라고 부를 수 있느냐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 수소를 구성하는 입자로 설명을 해주는 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하지만 전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원소의 종류를 구분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양성자의 수. 얘가 플러스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가 몇 개냐. 그러면 수소는 어떤 애들을 말한다? 양성자의 수가 몇 개이네? 한 개인 애를 우리가 수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얘 대신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양성자는 말 대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전자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뭐라 부르죠? 뭐라고요? 수소. 그렇죠. 공부 좀 했구나. 공부 좀 했구나. 그죠?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혹은 붙는 것을 이온이라고 불렀죠. 자, 양성자라는 말 대신 무슨 말 쓸 수 있어요? 수소 이온이라는 표현 쓸 수 있어요.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문제에도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와 수소 이온은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졌어요. 자, 처음에는 빅뱅 후에 약 1초 후에는 이것들의 개수가 1초가 아니라 뭐 10의 마이너스 몇 초? 엄청 짧았을 때는 거의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개수기가.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 누가 좀 더 많아지기 시작했냐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왜 많아졌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여기 앞에 있는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중성자가 무겁다고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빅뱅이 일어났고 빅뱅에서 원래 우주가 쓰는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드는 에너지가 어떨까요?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현재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죠?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상태. 즉 에너지가 점점 줄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질량이 작은 애와 큰 애 중에서 뭐가 좀 더 만들어지기 쉽다? 작은 애가 좀 더 만들어지기 쉬운 거죠. 즉 원래 이때는 양성자에서 중성자,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유리한 건 어느 쪽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질량이 작은 양성자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질량이 작은 양성자로의 변환이 조금 더 우세하게 됐고 그게 어디까지? 몇 대 몇까지? 7대 1까지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이 7대 1까지 일어났을 무렵에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이
따로 떨어져 다니지 못할 만큼 우주가 차가워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끼리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거운 애들이니까 또 얘네들끼리 붙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성자와 이 중성자가 붙기 시작을 했고, 그때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씩이 붙을 수 있게 됐어요. 양성자가 두 개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수소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면 양성자가 두 개인 애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아, 제가 두 개라고 했네요. 양성자 하나인 걸 수소라고 하고요. 두 개인 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얘를 헬륨이라고 불러요. 즉,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헬륨 이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방금 자, 이 7대1에 제가 별표를 쳤죠? 자, 이 7대1에서부터 이것들이 몇 개씩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7대1은 뭐랑 똑같으면 14대2랑 똑같아요. 양성자가 14개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2개 있는 상황. 그러면 자,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붙어요. 왜 2개씩 붙어야 되냐?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는 강한 결합력이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를 어떻게 하죠? 밀어내죠? 그래서 옆에 중성자가 안 도와주면 얘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 안정적으로 도와주려면 양성자 개수가 적을 때는 적어도 1대1의 개수비가 필요해요. 하나로는 얘네들을 붙잡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2개 정도가 제일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붙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양성자들은 도와줄 수 있는 중성자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들끼리 따로 다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양성자를 뭐라 부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양성자들을 아까 수소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 있는 얘는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이제 헬륨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바로 이 개수비 7대1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양성자 14개에서 2개 빠졌으니까 12개. 그 다음에 헬륨은 1개가 되는 거죠. 요 4개가 한 덩어리니까. 개수비예요. 그죠?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질량비가 궁금해요. 아까 제가 양성자랑 중성자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똑같다고 했어요, 질량이. 그러면 얘들 둘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얘는 질량을 1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얘는 몇이라고 쓸 수 있죠? 4 곱하기 1로 쓸 수 있죠. 자, 약 12대 4 뭐가 나오죠? 3대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대 1 뭐랑 똑같죠? 이것도 수소 헬륨이잖아요. 뭐랑 똑같은 거죠? 자, 우리 역시 뭐 하고 있었죠? 우리 하고 있는 걸 항상 까먹으면 안 돼. 우리 뭐 하고 있었죠? 빅뱅 우주론이 왜 맞느냐의 근거에 대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바로 앞 페이지에서 우리 3딜이라는 숫자를 봤어요. 그때 본 3딜은 어떻게 우리가 구한 숫자였죠? 그렇죠. 관측 결과예요.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얻은 실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3딜은 무슨 결과죠? 이론의 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즉 얘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뭘 확인했죠? 이론과 실험이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죠. 빅뱅 우주론은 일종의 가설이에요. 아마 이랬을 거야.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그죠?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거를 확인한 거죠. 그때 어떻게 됐어? 가설과 일치하는 근거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가설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게 근거다? 빅뱅 우주론이 자, 이론적 설명과 자, 스펙트럼을 통한 자,
자, 실험 결과, 관측 결과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얘기가 빅뱅 우주론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자, 학교에서 시험 문제 원래 어떻게 나왔었느냐? 자, 첫 번째는 일단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입자들의 순서예요. 자, 아까 우리 제일 작은 입자 뭐라고 얘기했죠? 쿼크와 렙톤 혹은 쿼크와 전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입자의 종류와 이름들 구분하고, 자,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합쳐지고 있는지 입자들의 이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양성자란 말 대신 무슨 말을 쓸 수도 있다? 수소 원자액, 수소 이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면 이것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헬륨 원자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다음에 원자액이 만들어졌다.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양성자 자체도 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액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액은 이때부터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진 거다? 헬륨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종류와 순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개수비들이에요. 요즘에는 이 7대1까지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뭐는 수소와 헬륨 원자액의 개수비와 질량비. 개수비가 12대1이고 질량비는 3대1이다. 자, 요거 가지고는 문제가 여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형 문제 주기 좋죠. 수소와 헬륨이 질량비가 12대1이다. 라고 하면 바로 틀린 부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둘을 뒤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수를 하게 만드는 이런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게 근거냐? 자, 첫 번째 근거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근거인 이유는 실험 결과와 이론적 결과가 같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되게 유행했었냐면 13쪽에 25번, 26번과 같은 문제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자,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최종적인 3대1이라는 질량비가 나온 이유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몇 대 몇이었기 때문에 7대1이었기 때문이죠. 왜 7대1이었을까요? 왜 7대1이었을까요? 자, 여기에서 점점 양성자 개수가 많아진 건 왜 그랬죠? 가벼워서 그렇죠.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 배경이 뭐였어요?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였죠. 바로 그 우리가 추정하는 우주 온도에 가장 적합한 개수가 7대1이었다라고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온도가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안정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만약에 7대1이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달랐다면 현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문제가 25번, 26번 문제인데,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26번에 보시면은 양성자, 중성자가 4대1 그림으로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양 끝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두 개씩을 묶으면 헬륨이 되니까 나머지 양성자, 자, 수소 몇 개? 6개에 헬륨이 1개죠. 자,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자, 몇 대면? 6대1이니까 그러면 질량비는 자, 1 곱하기 6에 4 곱하기 1이니까 몇 대면? 3대2가 된다와 같은, 만약 질량비가 바뀌었다면, 개수비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현재 구성비가 바뀌었겠느냐라는 질문이 예전 교육과정과 학교에 따라서는 여전히 잘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정리가 좀 되실까요? 좋습니다. 자, 13쪽에 앞에 있는 10쪽에 있었던 내용을 실제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어렵게 문제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잘 해보시면 좋겠고, 특히 좀 처음 정리하시는 분은 요거 입자들의 이름들 좀 익숙하지 않은 애들이 등장하고 순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하죠.